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는 없다. 제우스에게 속고 헤라에게 보복당한 세멜레의 화려한 부활.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는 없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 들어봤지? 뭔가 비장해 보이는데? 신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듣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 열 여자마다 하는 남자는 없다. 는 분명히 제우스인데 뒷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제우스의 아내 헤라지. 아, 그 질투의 화신 말이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세멜레의 몸속에서는 사실 신과 인간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부적절한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세멜레의 어머니 하르모니아였기 때문입니다. 세멜레의 아버지는 동방에서 온 이방인으로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테베의 왕위까지 오른 인간이었습니다. 오지랖 넓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올림포스 산에서 인간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백의 긴 예복을 입은 12명의 처녀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엄숙하게 제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을 이끄는 여인은 테베 왕의 딸 세멜레였습니다. 세멜레는 커다란 쑥돼지와 흰 황소를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제우스는 황소의 뿔과 머리를 가진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소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 세멜레를 유혹했습니다. 질투의 화신으로 불리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세멜레의 유머로 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밤마다 만나는 연인이 사람으로 변한 제우스라고 하는데 정말 제우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제우스 신일까요? 요즘 많은 남자가 어여쁜 처녀를 꼬여내기 위해 신 행세를 한답니다.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오늘 밤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때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봐요. 세멜레는 무슨 요구든 들어준다는 확답을 제우스로부터 받고서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헤라의 농간임을 알아차렸지만 스틱스 강의 맹세한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의 본 모습에서 뿜어나오는 열기의 세멜레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헤라의 복수가 성공한 것입니다. 기독교 시대의 후기에는 고대의 신과 서술이 우화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지. 이야기 자체에 대한 진입 긍부정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지. 예를 들어 헨리 모어의 네오플라토닉 철학에서 세멜레는 지적 상상력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아라크네의 반대인 센스 지각력으로 해석됐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군주제는 무너졌으며 새로운 민주주의는 성장의 아픔을 겪고 있었어. 즉 전통이 그 권위를 잃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인구는 증가하고 빈민은 들끓었지. 이런 배경 속에서 살로메, 세멜레, 메데이아 그리고 유디트로 대표되는 숙명적인 여인 판무파탈은 19세기 말에 문학과 미술에 걸쳐 큰 인기를 누린 소재가 되었지. 세멜레의 이야기는 18세기부터 관심을 끌었지. 무려 3명의 작곡가가 세밀레를 타이틀로 오페라를 만들기도 했어. 특히 핸델의 작품은 1744년에 초연되었지. 문학에서도 독일의 극작가 슐러가 1782년 역시 세멜레라는 제목의 노래극을 제작하기도 했지. 유행의 중심이 된 거지. 결국 제우스 때문에 생긴 문제를 헤라가 폭발시켰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신화는 이렇게 인간들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이것을 인간들이 갖다 쓰는 거지. 누군가 말한 재해석이라는 것이구나. 그렇지, 세멜레만 해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인데 나중에 판무파탈로 재해석되고 포장된 것이지. 유디트와 살로메, 세멜레와 메데이아까지 판무파탈이나 마녀가 되긴 했지만 어쩌면 그 덕에 되살아나고 더 유명세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질투는 신을 만들어낸다. 불에 타 죽었다가 신으로 되살아난 세멜레.
신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 바꿔 말하면 나 같은 미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해. 근데 신화를 이야기하면 등장인물 가운데 신은 제우스 같은 남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신화의 주인공이 대부분 남신들이지만 원래부터 남신은 아니었지. 아마도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된 게 원인일 거야. 그렇지. 사실 태초의 신은 항상 여신이지. 중국의 여외, 한국의 삼신할머니, 일본의 천조대신이 모두 최고의 여신이야. 여신은 생명의 탄생과 양육을 관장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는 없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미인을 밝히는 것은 사실은 신들로부터 옮겨온 것으로 남자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에게 모든 것을 걸 만큼 무모함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제우스는 연인 세멜레를 안고 자신은 결코 평범한 연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신이 될 것이오. 그리고 그만의 방식으로 때로는 내 위에 군림할 수도 있는 강렬한 신이 될 것이오. 그리고 당신, 나의 아름다운 세멜레여, 나는 당신을 올림포스 산으로 데려갈 것이오. 그곳에서 당신은 내 아들의 어머니, 나의 배우자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오. 세멜레는 제우스의 달콤한 이야기에 허영심이 들어 헤라의 꼬임에 스스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로부터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지요. 헤라 여신 앞에 나타나실 때 헤라 여신과 사랑을 나누실 때의 모습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세멜레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신이 내뿜은 광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세멜레는 새카맣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는 다급히 세멜레의 뱃속에서 6개월 된 태아를 꺼내 자신의 넓적다리에 넣고 꿰맸고 그 뒤 태어난 아기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제우스는 이 세멜레의 뱃속에 들어있던 아기를 살려냈는데 그가 바로 훗날 주신이 된 디오니소스였지. 결과적으로 세멜레는 많은 즐거움을 주는 디오니소스를 낳은 거지. 그래서 이 썰에는 영원 불멸의 디오니소스가 죽음의 세계에서 어머니인 세멜레를 구해 내 함께 영원히 살았다고도 하지. 디오니소스는 원래 트라키아의 신이고 따라서 세멜레도 트라키아의 땅의 여신이지. 그래서 제우스에서 세멜레 그리고 디오니소스로 이어지는 신화는 이 트라키아의 신앙의 바탕을 둔 이야기이지. 아마도 옛사람들도 세멜레가 땅의 여신계의 별명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거야. 제우스와 세멜레의 이야기는 신과 인간의 사랑으로 큰 관심을 모았지. 구스타브 모로가 그린 제우스와 세멜레를 보면 제우스는 세멜레의 죽음을 앞두고 백합과 리라를 들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제우스는 근육질의 최고신이 아닌 미소년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런 그에게서는 생명과 덜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필멸과 공포가 느껴지지. 또 작품의 하단을 장식하는 것은 죽음과 밤의 여신 헤카테와 괴물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밤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보여주고 있지. 그러나 모로는 생명의 모티프를 잊지 않았지. 순백의 세멜레는 죽음의 순간에도 포도주와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를 탄생시켰는데 모로는 이 모티프를 통해 죽음의 비극과 탄생의 신비를 병치시키고 있어. 나아가 니체적 의미에서 디오니소스적 향연을 환기한다고까지 이야기되지.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국 디오니소스라는 신으로 끝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시를 하나 준비했지. 조명 시인의 시집. 내 몸을 입으시겠어요? 에 나오는 시야. 에이아야 부탁해. 한 여인이 신을 낳았다. 요정이 아니라 여신이 아니라 여인이 신을 낳았다. 한 여인이 잼무덤 속에 신을 낳았다. 비련의 세멜로, 에련의 세멜레, 시인의 어머니 세멜레. 당신은 신을 창작했다. 그리고 신이 되었다.
전 남진의 애인을 죽이고 급기야 제 자식을 죽이고만 마녀 복수의 화신 메데이야. 근데 말이야, 신화를 보면 여자는 악녀로 만들기 일쓰고 여신들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 어머니 신들은 위대했는데 말이야. 오, 나비 점점 서단계가 돼가는 것 같은데? 서단계가 아니라 아카데미 양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흑 그래. 여신들이 모두 추락한 이유는 인류의 역사가 남성 위주의 가부장 중심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인구가 늘어 갈등이 생기고 위기 상황이 오면서 시족의 안전을 위해 점점 남성이 결정권을 쥐게 된 거야. 그래서 메데이아도 그런 가부장 사회의 희생자라는 말도 있어.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메데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마녀로 나옵니다. 황금 양털을 찾으러 콜키스에 온 영웅 이아손에게 반해 이아손을 없애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내고 나아가 그가 황금 양모를 얻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메데이아는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넘겨주겠다던 펠리아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마술로 속여 솥에 들어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올코스의 백성들이 분노하자 메데이아와 이아손은 아이들을 데리고 코린토스로 달아나 왕 크레온의 배려로 편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아손이 코린토스의 공주 글라우케와 결혼한다고 하자 이에 분노한 메데이아는 이아손이 나를 버릴 수는 없다. 나는 이아손을 위해 죄를 지었다. 정의의 신들이여 제발 이아손과 젊은 첩을 파멸케 하소서 라고 절규했다. 이아손의 결정에 모든 걸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메데이아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독약이 묻은 옷을 선불해 신부 글라우케를 죽이고 쓰러진 딸을 아는 크레온 왕까지도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나를 지금 추방했다면 내 복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을. 내게 하루의 여유를 주다니. 오늘 하루 동안에 나는 모조리 복수하고야 말리라. 메데이아의 복수의 칼날은 기어코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된 아들들과 달아나는 메데이아를 본 이아손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메데이아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를 선택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사랑하던 사람이 가장 사랑하던 것을 빼앗는 것이야.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새로운 사랑을 독살시키고 그녀가 이아손의 씨를 받아 낳은 두 자식마저 갈갈이 찢어 죽이고 복수를 마치지. 메데이아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어. 그 후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떠나 테세우스의 아버지인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 1세와 결혼해. 테세우스가 찾아오자 그가 아이게우스의 자식임을 알아보고는 독주를 먹여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아들인 메도스와 함께 아테네를 떠나지. 다음도 여러 설이 있지만 메데이아는 다시 조국 콜키스로 도망갔어. 마침 아버지 아이에테스가 형제에게 왕위를 뺏길 위기에 처하자 둘은 화해를 하고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아이에테스는 왕위를 다시 찾았다고 해. 혹자는 이 이야기도 메데이아를 악녀로 만들기 위해 지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 조국을 배신하고 동생을 죽이고 자식까지 죽인 여자가 무슨 삶의 미련이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권력에 집착하겠는가. 그렇기에 대단한 악녀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였지는 않았을까.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메데이아 이야기는 자식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지. 맞아. 요즘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 그치 메데이아는 결국 자식까지 버렸어. 아이들은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야 했지.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낳았으니까 부모의 소유일까요? 또 자기 소유면 아무렇게나 심지어 죽여도 될까요? 더 나아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100배, 1000배 갚는 것도 정의일까요?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추루비라도 하나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
신화에는 자식을 죽인 이들이 많은데 특히 욕을 먹는 메데이아, 그녀는 타고난 악녀 아니면 희생양? 덜 알려졌지만 사실 남녀차별의 문제는 그리스 시대에도 심각했어. 그래? 메데이아 같은 강한 여성도 있었는데?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 에우리피데스는 같은 이름의 비극 메데이아에서 이렇게 말해, 읽어봐. 아이를 한 번 낳느니 방패를 손에 들고 3번이라도 전쟁터에 나가겠노라. 메데이아는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에게 가해진 남성의 잘못을 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구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메데이아는 남편의 새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메데이아는 사랑에 빠져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테세우스를 독살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메데이아의 악행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악행 목록을 보면 누가 뭐래도 사악한 악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데이아는 진짜 악녀인가? 그녀는 피에 굶주린 타고난 살인마였을까? 그녀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악녀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조국 콜키스를 배신한 죄. 그녀가 이아손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아프로디테, 헤라 여신의 적극적인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황금 양털을 이아손에게 넘겨준 것은 조금 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 이아손이 임무를 성공하면 주기로 돼 있던 것으로 아버지가 어긴 약속을 딸이 지킨 셈입니다. 여기까지 메데이아 악행의 전반부는 크게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후 조국을 떠난 이아손 부부. 권력력에 사로잡힌 이아손은 이제 아내 메데이아가 거추장스럽게 되자 코린트 공주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아손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메데이아의 복수는 어쩌면 신의 응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데이아가 악녀 취급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을 죽인 것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자살하거나 살해되지 않고 계속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녀라는 인식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조국 콜키스 자체가 그리스인에게는 야만인의 땅이었고 이아손을 도운 것도 마법의 힘이 컸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메데이아의 뛰어난 능력을 무서워했고 그래서 더욱 악녀로 몰아갔습니다. 동독 문학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는 크리스타 볼프는 메데이아를 재해석했지. 우리는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벽을 뚫고 그녀의 시간 속으로 들어선다. 바라던 만남이다. 그녀는 시간의 시면으로부터 아무 망설임 없이 우리의 시선에 응답한다. 자식을 살해한 여인인가? 무엇보다 먼저 이런 의혹이 떠오른다. 그녀는 우리를 비웃듯이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고개를 돌린다. 메데이아를 부르는 작가 볼프의 목소리인데 그녀의 부름으로 메데이아는 희생양으로 다시 태어났어. 메데이아의 시간 속으로 내디딘 볼프의 발걸음은 단순히 그녀의 명예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할 만하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메데이아는 사랑에 눈이 멀어 인륜을 저버린 여자, 질투와 복수의 화신, 비정한 모성의 살인마로 형상화되었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러한 메데이아의 모습을 볼프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화적 근거를 재해석하여 메데이아는 악녀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 권력과 집단적 폭력,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 야만에 대한 문명의 오만에 의해 희생당한 제물이었음을 보여주었지. 볼프의 이 소설은 형식상 등장인물들의 1인칭 독백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 신화적 전승은 탈신화가 되고 메데이아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각 화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 배우와 진실이 드러나도록 했어. 사실 그리스 신화에는 조국을 배신한 여자들이 여럿 나오지. 테세우스를 도와 조국 크레타를 떠난 아리아드네. 적장 미노스에게 반해서 아버지 니수스의 머리칼을 잘라 바친 스킬라. 사랑을 위해 고향 스파르타를 버린 헬렌도 빼놓을 수 없지. 그렇습니다.
메데이아만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화에는 또 자식을 죽인 이들도 여럿입니다. 단탈루스는 신의 지혜를 시험해보겠다는 오만으로 아들을 죽여서 요리를 만들었고, 아가멤논은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딸을 희생양으로 바쳤습니다. 메데이아도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희생자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